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사람은 정말 어느 순간까지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 봄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남편 덕수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셨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췌장암 말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어요. 23세 시집 와서 지금까지 덕수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저는 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림을 꾸렸어요. 평범한 부부였지만 나름 행복했다고 여겼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덕수는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서재에 있는 서랍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으니 차근차근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남편이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에 서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회사 관련 서류, 아이들 어릴 때, 상장, 가족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덕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일기를 함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붙들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이 일기를 쓴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을지,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덕수의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거짓말이라니 무슨 거짓말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순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헌신적이고 자상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사랑은 다른 문제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만 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영희의 기일이다. 벌써 25년이 지났다. 순이는 모르지만 나는 매년 이날 영희의 묘에 간다. 순이에게 미안하지만 영희가 죽은 후에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영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덕수와 결혼하기 전 그에게 연인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희였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덕수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 여자의 묘를 찾아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마음도 조각조각 부서져 갔어요. 순이가 첫째 아들을 낳았다. 기쁘긴 하지만 영희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희도 아이를 좋아했는데 순이가 내 생일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줬다. 고마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왜 이렇게 미안한 걸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는데 순이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순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이다. 정말 대단한 여자다. 하지만 존경과 사랑은 다르다. 나는 순이를 존경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50년 동안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간중간 나오는 영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은 영희가 좋아했던 코스모스가 만개한 날이다. 영희를 만났던 그 공원에 가서 꽃을 보며 그 사람을 그리워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순이에게 회사 일로 늦었다고 거짓말했다. 영희의 생일이다. 매년 이날만큼은 영희만 생각한다. 살아있었다면 51살이 되었을 텐데 여전히 25의 모습으로만 내 기억 속에 있다. 덕수는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희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생활의 동반자일 뿐이었고요. 가장 최근 날짜의 일기를 읽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순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영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다려진다. 50년을 기다렸으니까.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죽은 연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니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덕수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물론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쌓인 깊은 애정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덕수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일기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 덕수가 말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힘든 시간이 될 테니 미리 각오해 두라고.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슬퍼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어느 조용한 저녁, 덕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덕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느꼈는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는 영희라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그 순간 덕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되었지? 여보의 일기를 봤어요. 덕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그때부터 덕수는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영희와의 만남,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말해줬습니다. 영희는 덕수가 26살 때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지냈는데 영희가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몇 년을 버텼지만 결국 2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그때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몇 년을 혼자 지내다가 주변의 권유로 저와 맞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영희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지만 착하고 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영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너에게는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50년 동안 나를 잘 뒷바라지해줬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길러줬어. 하지만 덕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사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가 대신 말하자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덕수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덕수를 정성껏 간병했어요. 일기의 내용을 알게 된 후였지만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남편을 내팽개칠 수는 없었습니다. 덕수도 저에게 더욱 감사해했어요. 진실을 알고도 이렇게 돌봐준다는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덕수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영희의 묘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아내 옆에서 죽은 연인을 그리워한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남편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데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아들들과 함께 영희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덕수는 휠체어에 앉아서 영희의 묘 앞에 섰습니다. 영희야, 나도 곧 갈게. 오래 기다렸지? 덕수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리는 것을 보니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질투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묘지관리사무소에서 한 분이 다가왔어요. 이곳에서 오래 일하셨다는 60대 남성분이었는데 덕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덕수 씨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올해는 좀 늦게 오셨네. 그분은 덕수가 매년 영희의 기일과 생일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벌써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덕수가 매번 영희가 좋아했던 코스모스 꽃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혼자서 1시간 정도 묘 앞에 앉아 있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덕수가 말했어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해요. 정말로 이해가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덕수가 영희를 사랑하는 것도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덕수의 상태가 매우 나빠졌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수가 저를 불렀어요. 침대 곁에 앉아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고마웠어. 너 같은 좋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내가 죽은 후에는 영희 옆에 묻어줄 수 있을까? 마지막 부탁이야.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옆이 아니라 죽은 연인의 옆에 묻히고 싶다니요. 하지만 이것마저 거절할 마음은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덕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덕수가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덕수의 유언대로 영희의 옆자리에 묘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납골당에서 영희의 사진을 처음 봤어요. 정말 예쁜 분이었어요. 25의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덕수가 평생 그리워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허전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진실을 숨기고 살았을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덕수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끝까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몇 달 후 아들들이 저에게 이사를 권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다면서 작은 아파트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했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덕수의 서재를 살펴봤어요. 일기장 외에도 영희와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보낸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영희가 준 작은 선물들까지요. 편지들을 읽어보니 영희도 덕수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깊은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영희의 묘에 가져가기로 했어요. 덕수가 평생 간직했던 소중한 것들을 영희와 함께 묻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희의 묘에 갔을 때 옆에 있는 덕수의 묘에도 인사를 했어요. 여보,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겠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50년간의 거짓말이 밝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저는 진정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돌보느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시집 오면서 포기했던 취미였거든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었는데 각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자식들이 독립한 후 빈집중 후군으로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을 모색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김영자 씨라는 분과 가까워졌어요.
70살이신데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서예를 배우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희 씨,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70이 넘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몇 달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랑에 관한 소설을 함께 읽었어요. 주인공이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이야기였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의 경험담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고 어떤 분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차분한 애정도 있고, 존경에 바탕한 사랑도 있어요. 덕수 씨가 순희 씨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 나름의 애정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덕수에 대한 제 감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형태의 애정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덕수는 저를 존중했고 가정에 대한 책임도 다했어요.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적도 없었고요. 다만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을 뿐이죠. 그해 가을 덕수의 일주기가 되었어요. 아들들과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영희의 묘 옆에 나란히 있는 덕수의 묘를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예전 같으면 질투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수가 원하는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졌어요. 묘비 앞에서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잘 계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덕수의 사진을 새로 정리했어요. 결혼 사진부터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까지 50년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비록 덕수가 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은 소중했다는 것이요.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가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50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랑의 형태가 제가 원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죠. 겨울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봄이 되면 여행을 떠나보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늘 가족들 뒷바라지에만 매여서 제대로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자 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3월 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졌고 예쁜 꽃들을 보면서 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어요. 특히 한라산을 올라갔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어요. 물론 정상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천백고지까지만 올라가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산 위에서 내려다본 제주도의 풍경을 보면서 제 인생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힘들고 복잡한 일들도 멀리서 보면 하나의 풍경이 되는 것처럼요. 50년간의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아픔도 있었고 속상한 일들도 많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니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덕수가 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던 것처럼 저도 제 생각과 감정을 글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는데 점차 익숙해지면서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들을 적어 나갔어요. 서예 시간에 있었던 일, 독서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 혼자 산책하면서 든 생각들까지요. 몇 달을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느라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진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름이 되자 아들들이 가족여행을 제안했어요. 아버지 없이 처음 맞는 휴가라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함께 간 그 여행에서 저는 새로운 역할을 발견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뒷바라지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가족들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도 해주는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특히 큰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해왔을 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나름 어려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였는데 제가 평생 해온 요리 실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희 씨는 참 복이 있으세요. 건강하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렇게 봉사활동까지 하시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하게 70이 넘도록 살았고 두 아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해 겨울 덕수의 이주기를 맞았어요. 이번에도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더욱 평온했어요. 묘비 앞에서 덕수에게 근황을 전했어요. 여보, 저 요즘 정말 잘 지내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희의 묘비에도 인사를 드렸어요. 영희 씨, 덕수가 평생 그리워했던 분이시죠. 이제 함께 계시니까 행복하실 거예요. 이상하게도 영희에 대한 질투나 원망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덕수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의 결혼 생활에서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성묘를 다녀왔다. 작년보다 마음이 훨씬 평온했다. 이제 정말로 덕수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새해가 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그동안 배운 서예 실력을 더 발전시켜서 언젠가는 개인전을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꿈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주니까요. 서예 선생님께 개인 지도를 받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어요. 저도 제 작품 몇 점을 출품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어요. 특히 한 분이 제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글씨에서 깊은 인생의 내공이 느껴져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 쓴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글씨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봄이 되자 영자 씨와 함께 또 다른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경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경주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면서 옛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첨성대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안압지에서 본 야경이었어요. 연못에 비친 달빛을 보면서 1000년 전에도 이런 아름다운 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사람들도 이런 감동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리워했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도 인류가 오래전부터 겪어온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욱 편해졌어요. 제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경주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들에 도전했어요. 컴퓨터도 배우기 시작했고 영어 회화도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익혀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특히 컴퓨터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그해 여름 큰아들이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인생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고 컴퓨터로 화상통화도 자주 하기로 했어요. 기술의 발달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네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서 가끔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며느리와도 많이 가까워져서 이제는 진짜 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서전을 써보기로 했어요. 물론 출간할 생각은 없었지만 제 경험을 글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 육아, 그리고 덕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새로운 삶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써내려갔어요. 글을 쓰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힘들고 억울했던 일들도 지금 돌아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특히 덕수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며 가정을 꾸려온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서전을 다 쓰고 나니까 정말로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그해 겨울
덕수의 3주기를 맞았어요. 이번에는 혼자 성묘를 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서 혼자 갔어요. 덕수의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처음에는 많이 섭섭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보도 나름 힘들었을 거예요.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로써 정말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새해가 되면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즐겼던 것들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졌거든요. 동네 복지관과 연결해서 서예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을 대상으로 서예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기로 한 거예요. 처음 강의하는 날은 정말 떨렸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수강생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다른 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거든요. 봄이 되자 서예반 수강생들과 함께 전시회도 열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모두들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되었어요. 그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 중에 덕수의 옛 직장 동료분이 계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수가 살아 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부인께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문득 덕수가 생각났어요. 정말로 덕수가 살아있다면 제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놀라면서도 응원해줬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서예반 수강생들과 함께 문화유적지 탐방도 다녀왔어요. 서예와 관련된 유적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어요. 지역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제는 실버 세대의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또래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칼럼에서는 덕수와의 결혼 생활과 그 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썼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생략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칼럼이 나간 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한 분이 보낸 편지가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의 글을 읽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해 겨울,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되었어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 시민상을 받게 된 거예요.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시상식에 아들들도 참석했는데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로 덕수도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되면서 저는 더욱 의미 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보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이른의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책에서는 덕수와의 결혼 생활, 진실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 솔직하게 써내려갔어요. 물론 개인적인 부분은 적당히 각색했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인생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출판사를 찾아가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쓴 원고를 누가 관심 있게 봐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한 작은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편집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몇 달간의 수정과 편집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제 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서점에서 제 이름이 적힌 책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책이 나온 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 많이 읽어주셨는데 서평들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어서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희망도 얻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겪은 힘든 경험들이 결국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책 출간 기념으로 작은 북토크도 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소규모 행사였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도 하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분을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답변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행사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봄이 되자 더욱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서예 강의는 물론이고 칼럼 연재, 그리고 간간히 강연 요청도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활동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활력을 주는 일이 되었어요.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여름에는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이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작진이 교육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설명해 주셔서 결국 동의했어요. 촬영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제가 서예를 가르치는 모습,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까지 다양하게 담아주셨어요. 특히 덕수의 묘소를 찾아가는 장면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카메라 앞에서 덕수에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진짜로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여보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로 덕수가 제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고 인터넷에도 응원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여성분이 보낸 편지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남편과 사별한 후 5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이었어요. 첫 모임에는 10분 정도가 오셨는데 모두들 각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과 사별하신 분, 이혼하신 분, 자녀들이 독립한 후 혼자가 되신 분까지 다양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는 점은 같았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각자 다른 상황이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도요. 겨울이 되면서 덕수의 사주기가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자조 모임 회원들과 함께 성묘를 가기로 했어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회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이 선생님을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새해가 되면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자조 모임을 정식 단체로 등록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시작 협회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목적은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분들에게 정보와 용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협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서예교실,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까지요. 점점 회원 수도 늘어나서 1년 만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봄이 되자 협회에서 첫 번째 큰 행사를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 축제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와 공연, 그리고 경험 발표회를 함께 진행했어요. 그 축제에서 저는 이런 인사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여러 번의 시작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의 시작, 학교에 들어갈 때의 시작, 결혼할 때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때의 시작까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날 행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회원들의 가족,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왔더라고요. 특히 한 기자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가장 행복한 점이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제가 경험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름이 되면서 저는 두 번째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담은 실용서였어요. 잃은 할머니의 새 출발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었어요. 책에는 제 경험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들의 다양한 사례들도 담았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분, 요리 교실을 열게 된 분,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분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책도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실용적인 정보가 많아서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정말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강사로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강의 제목은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대학교에서 강의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일반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여기 섰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해 겨울 덕수의 5주기를 맞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덕수와의 결혼 생활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묘소에서 덕수에게 근황을 전했어요. 여보, 저 이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여보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서 저는 76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았으니까요. 협회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고 대학 강의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팟캐스트도 시작했어요. 순이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매주 한 번씩 제 경험담과 조언을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댓글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봄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해외여행을 가보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국내 여행만 다녔는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영자 씨와 함께 일본 여행을 계획했어요. 벚꽃 시즌에 맞춰서 일주일 정도 다녀오기로 했어요. 일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교토의 고즈넉한 절들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수백 년을 버텨온 건축물들을 보면서 인생의 길고 짧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여행기도 써보기로 했어요. 76 할머니의 첫 해외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연재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여름이 되면서 협회에서는 두 번째 큰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인생 이막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회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 기업들까지 후원해 주셨어요.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새삼 느꼈어요. 페스티벌 당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어요. 폐막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에게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남편의 죽음과 거짓말에 상처받았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니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76회를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경험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수와의 결혼 생활도, 그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도,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시작도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들이었어요. 특히 덕수에 대해서는 이제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겨울이 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전국 순회 강연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 도시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고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가끔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더 하얗게 센 것이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활기차고 희망적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젊게 만들어줘요. 50년의 거짓말 속에서도 저는 제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76살의 박순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